라양의 한여름은 숨을 막는다. 그날 거리의 공기는 뜨거운 쇠처럼 달아올랐고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죄수 수레 하나가 지나가자 이상하게도 모두가 멈춰섰다. 수레 안의 남자는 반항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다만 땀에 젖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구도 감히 먼저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줄의 포상이 외쳐지며 망설임이 탐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해달라. 오늘 우리는 사마이의 아들 중 가장 착하다고 불리던 사마량이 왜 가장 잔혹한 최후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떻게 제국의 문을 지옥으로 열었는지 따라가 본다. 사람들은 사마이의 이름을 들으면 먼저 두려움을 떠올린다. 그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의 기다림은 독보다 느리게 퍼진다. 그는 의심으로 살아남았고 한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운데 사마량은 정반대였다. 그는 화려한 계략보다 예를 믿었고 승리보다 체면을 중시했으며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씌우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온화한 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궁정에서 온화함은 미덕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사마량은 태어날 때부터 빛과 그림자를 함께 물려받았다. 황실의 피가 주는 특권은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어려서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고 여러 관직을 거치며 빠르게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은 따뜻한 옷이 아니라 얇은 종이 같은 보호막에 불과했다. 한 번 바람이 불면 찢어진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불기 시작했다. 난이 일어났을 때 사마량은 전장으로 나갔다. 기록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그는 패했고 관직에서 밀려났다. 문제는 단지 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 패배가 너무 무기력해 누구도 변명해 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권세가 강한 시절에도 그가 곧바로 물러난 것을 보면 전장에서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때부터 사마량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그는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배웠고 그 두려움은 훗날 더 큰 선택 앞에서 그를 붙잡는다. 또 다른 전선에서 위기가 닥쳤다. 구원을 보내야 했고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구원군은 머뭇거렸고 결국 많은 이들이 죽었다. 책임은 아래로 떨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마량은 뜻밖의 말을 올렸다. 잘못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부하를 살려달라고 청했고 스스로는 강등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그를 칭찬한다. 무능한 자가 흔히 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성품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성품이 훌륭한 것과 나라를 지킬 힘은 같은 것인가? 성품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궁정은 의심과 경쟁과 욕망의 바다다. 사마량의 온화함은 황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빛처럼 보였다. 예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작은 허물은 법으로 바로잡고 큰 허물은 황제에게 보고하게 했다. 그는 말로 누군가를 꺾기보다 규칙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존경은 곧 부담이 된다. 모두가 기대하는 자리에서 한 번 물러서면 그 틈으로 다른 손이 들어온다. 황제가 병들자 궁정의 공기가 바뀐다.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다. 누구는 조용히 줄을 서고 누구는 소문을 모으고 누구는 문서를 옮긴다. 그 시기 외척의 힘은 빠르게 커졌다. 황제 곁의 자리는 곧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다. 사마량은 그 변화를 보며 꾸짖었다. 어찌 이처럼 멋대로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 종이 한 장이 칼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거나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황제가 남긴 뜻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다른 모양이 되었다. 누가 함께 보필해야 하는지, 누가 멀어져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문서로 정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서는 손에 쥔 자의 것이다. 사마량은 중요한 명령을 제때 받지 못했고 궁정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 장례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성박 진영에서 슬픔을 표했다. 그 모습은 충성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립은 가장 빠른 방식으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는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외척을 쫓아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궁정의 신하들 다수가 사마량의 명망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움직이면 이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마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했을 것이다. 피를 피하면 더 큰 피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나 역사에서 피를 피하는 선택이 피를 막아준 적은 거의 없다. 적이 쓰러진 뒤에야 사마량은 다시 불려온다. 피비린내가 남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도덕의 얼굴이 필요했다. 그는 복귀하며 많은 상을 내리고 많은 사람을 달래려 했다. 그 의도는 선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더 큰 상을 원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꼈다. 그렇게 불만이 자라나고 다음 칼이 갈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칼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사마량의 목이었다. 처음 장면에서 들렸던 포상 한마디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궁정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이 조정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안도했다. 칼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법도를 들고 들어온 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위관과 함께 정사를 나누어 맡으며 무너진 질서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궁정의 피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웃음 뒤에는 누군가의 장래가 있었고 누군가의 승진 뒤에는 누군가의 원망이 숨었다. 사마량은 그 원망을 달래려 더 많은 상을 내렸다. 그 순간부터 조정은 조용히 배우기 시작했다. 충성은 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으로 사는 것이라는 규칙을. 저 흔들린 것은 젊고 거친 칼이었다. 외척을 쓰러뜨린 공로로 이름이 치솟은 사마위는 스스로를 나라의 구원자라 여겼다. 그는 빠르고 과단성 있었고 위험한 임무를 즐겼다. 그런 기질은 혼란의 시대에 환호를 부르지만 평화의 문턱에서는 공포가 된다. 사마량과 위관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칼을 너무 쉽게 뽑는다는 이유만이 아니었다. 칼을 쥔 사람이 칭찬에 취하면 다음 표적을 찾기 때문이다. 다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눈이 움직였다. 황후 가우였다. 그녀는 말로 다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욕망을 읽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약점을 엮으면 거미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마위가 사마량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사마위에게 한 가지 감정을 심어야 했다. 배신당했다는 감정이다. 한번 그 감정이 심어지면 칼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다. 은 사마위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겉으로는 질서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마위의 마음에는 다른 뜻으로 꽂혔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도로 들어와 양준을 쳤는데 이제 와서 쫓아낸다. 이것이야말로 공을 훔치는 짓이 아니냐. 그는 위관을 함께 원망했다. 가우는 그 원망이 자라도록 기다렸다. 기다림은 사마위의 방식이었지만 가우는 사마에보다 더 차갑게 기다렸다. 사마량의 집 안에서는 작은 불안이 커졌다. 측근들은 밤마다 문을 단속했고 문밖 발자국 소리에도 촛불을 끄는 일이 잦아졌다. 사마량은 사치도 향락도 멀리했지만 두려움만은 멀리하지 못했다. 그는 자꾸만 자신이 양준처럼 될까봐 겁냈다. 그리고 그 겁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조심성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속박이 된다. 속박은 결단을 늦춘다. 부터 소문이 돌았다. 사마량과 위관이 황제를 폐하려 한다는 말이었다. 처음엔 웃고 넘길 수 있는 헛소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문이 궁정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실이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사실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가우는 황제에게 문서를 쓰게 했다. 황제의 손은 흔들렸고 머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글자는 남는다. 글자는 칼이 된다. 깊어지자 사마위의 병사들이 움직였다. 명령은 단순했다. 사마량과 위관을 체포하라. 문서가 있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사마량의 집 앞에 갑옷 소리가 모였고 담장 위로 그림자가 올랐다. 집안의 사람들은 칼을 꺼내 들었다. 아직 기회가 있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맞서 싸우면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사마량은 모두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수는 그에게 외쳤다. 지금은 간사한 계략이 분명하니 힘을 모아 반격해야 한다고 했다. 사마량은 들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나에게 두 마음이 없는데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슬펐다. 궁정은 진심을 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궁정은 오직 결과만을 진실로 취한다. 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문서는 거짓으로 꾸며졌고 명령은 실행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집 안으로 밀려들었고 사마량은 붙잡혔다.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조용한 그를 보며 잠시 멈췄다. 그가 얼마나 높은 어른인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경을 받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잠깐의 망설임이 사마량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마위는 포상을 약속했다. 머리를 베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다. 그 순간 병사들의 눈이 바뀌었다. 존경은 사라지고 계산이 남았다. 사마량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 앉혀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부채질을 해주었다. 바람은 잠시 시원했지만 죽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누가 먼저 뛰어들 것인가? 병사들은 처음엔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사마량이 그저 한왕이 아니라 조정의 어른이라는 사실이 목을 조였기 때문이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오갔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 돌았고 명령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도 섞였다. 그때 사마량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내 충심은 가슴을 갈라 천하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려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병사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그래서 사마위는 흔들림을 끊어내기 위해 더 큰 당근을 던졌다. 힘이 떨어지자 망설임은 끝났다. 병사들은 단숨에 몰려들었다. 그들에게 사마량은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었다. 한 번의 칼질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였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발자국이 한꺼번에 달려오고 갑옷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터졌다. 사마량의 주변을 지키던 이들은 밀려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날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사마량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쓰러졌다.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남았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 죽음을 오래 기억했다. 은 끝이 아니었다. 시신은 거리에 버려졌고 훼손되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잔혹함이 조정의 공기처럼 퍼졌다. 사마량의 집은 순식간에 비워졌고 그가 아끼던 서책과 기록들이 사라졌다. 어떤 기록은 불태워졌고 어떤 기록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새로운 죄목의 재료가 되었다. 그날 이후 라양의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죽음을 글로 정당화하는 일이다. 같은 운명으로 끌려갔다. 조정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려 했다. 사마위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가우는 그 믿음을 일부러 키워주었다. 그는 궁정의 더 큰 그림자가 되었다. 병사들은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그가 지나가면 숨을 삼켰다. 사마위는 그것을 권력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권력은 잠깐의 칭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권력은 언제나 더 큰 손의 허락으로 존재한다. 가우는 그 허락을 거둘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었다. 움직인 방식은 늘 같았다. 먼저 거짓을 진짜처럼 만든다. 다음엔 진짜를 거짓처럼 만든다. 사마량을 죽일 때 사용한 문서의 기법이 그대로 되돌아왔다. 이제 표적은 사마위였다. 가우는 사마위가 조서를 의조했다고 퍼뜨렸고 조정은 그 말에 맞춰 움직였다. 어제까지 영웅이라 불리던 자가 오늘은 역적이 되었다. 사마위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칼을 들고 베어낸 것은 적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규칙이 무너지면 칼잡이는 언제든 버려진다. 처형되자
조정은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마량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예우를 갖춘 장례가 내려지고 위패가 다시 세워졌다. 사람들은 울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울었고 어떤 이는 다음 바람을 대비해 울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조정이 자신들의 얼굴을 다시 칠한 것뿐이었다. 사마량은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생긴 공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공포는 다음 사건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비극은 단지 한 사람의 성품 때문만은 아니다. 그를 둘러싼 구조가 그를 먹어치웠다. 황제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고 궁정은 문서를 통해 황제의 손을 빌렸다. 외척과 왕족과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앞서려 했다. 그 속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은 가장 손쉬운 명분이 된다. 이용하기 쉽고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사마량은 그런 명분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순간 그는 지워졌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 왜 사람들은 죄수 수레속 남자를 부채로 시켜주었을까? 그들은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를 지키지 못했을까? 답은 단순하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누군가 나서면 자신이 먼저 죽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포상은 그 두려움을 탐욕으로 바꿔버렸다. 궁정의 폭력은 멀리 있는 칼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침묵에서 완성된다. 이후 조정은 더 불안정해졌다. 오늘은 한 편이 이기고 내일은 그 편이 역적이 된다. 누구도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니 각 왕들은 스스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군사를 키우고 인맥을 묻고 소문을 퍼뜨린다. 그렇게 조용히 다음 전쟁의 나무가 자란다. 그리고 그 나무는 곧 수도의 하늘을 가릴 만큼 커진다. 사마량의 피는 한 줄기의 시작이었다. 그 뒤에 흐를 피는 훨씬 넓은 강이 된다. 사마이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무엇을 느꼈을까? 그는 아마도 한숨도 쉬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량은 달랐다. 그는 옳은 선택이 결국 옳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마량이 사라진 뒤 왕들은 서로를 먹기 시작한다. 이 혼란이 어떻게 파랑의 난으로 번지고 제국을 갉아먹는지 계속 듣고 싶다면 다음이라고 댓글로 남겨달라. 그러면 다음 10단락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냥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조정이 뒤늦게라도 양심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조정은 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정은 두려움으로 움직인다. 사마량을 죽인 뒤 곧바로 그의 명예를 회복한 것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음 희생양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웅을 두려워하지만 죽은 성인을 필요로 한다. 죽은 성인은 누구에게도 칼을 들지 못하니까. 그 밤은 조용해 보였지만 궁 안의 문은 자주 잠겼다. 문지기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대신들은 대화를 줄였다. 황후 가우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 웃음은 더 무서웠다. 그녀는 사마량을 죽이게 만든 문서를 만들었고 사마위를 죽이게 만든 소문을 만들었다. 이제 조정의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군대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을.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사건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면 역사가 바뀐다. 가우는 그걸 즐겼다. 이제는 왕들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다. 왕들은 늘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창을 깎고 말을 키웠다. 어떤 왕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을 늘렸고 어떤 왕은 사냥이라는 핑계로 사병을 모았다. 조정은 그런 움직임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후가 조정의 숨을 쥐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눈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마량이 살아있었다면 왕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는 싸움을 막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사라지자 싸움은 더 쉬워졌다. 서로를 막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조정은 하나의 규칙으로 굴러갔다. 먼저 칼을 뽑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뒤늦게 명분을 붙이면 된다.
사마량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 비열한 규칙이었다. 수도 밖에서는 다른 형태의 공포가 자라났다. 병사들이 늘어나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금이 늘고 징발이 늘었다. 농민들은 논밭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언제 군마가 밭을 밟고 지나갈지 몰라 불안했다. 어떤 마을은 밤마다 개를 풀어놓고 낯선 발소리를 경계했다. 그리고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살아내고 있었다. 제국이 무너질 때는 보통 큰 전투가 아니라 이런 작은 공포들이 먼저 시작된다. 서는 가후가 태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태자는 미래였고 동시에 위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태자를 흠집내는 말들을 조용히 퍼뜨렸다. 왕들은 그 말을 이용해 서로를 공격할 기회를 찾았다. 누구는 태자를 지키겠다고 나서며 힘을 키우고 누구는 태자를 패하자며 칼을 갈았다. 결국 태자 문제는 명분이 되었고 명분은 군대의 이유가 되었다. 사마량이 늘 피하던 바로 그 종류의 이유였다. 한 왕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겉으로는 겸손했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는 가오의 손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읽고 있었다. 그는 사마량 같은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마량의 마지막을 기억했다. 선한 얼굴은 필요할 때만 쓰이고 필요 없으면 찢긴다. 그래서 그는 선한 얼굴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군량과 병력과 길목을 먼저 잡았다.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곧 다음 사륙의 무대가 된다. 는 소문이 많아질수록 진실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누가 누구와 손잡았는지 누구의 문서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 진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였다. 이런 순간의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누군가가 밤에 체포되면 다음날 사람들은 그가 역적이었다고 믿어버린다. 믿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사마량이 억울하다고 말해도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궁 안에 작은 잔치를 열었다. 잔치의 음식은 풍성했고 음악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차가웠다. 대신들은 웃었지만 손은 떨렸다. 누구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윤을 내리깔았다. 그 잔치는 축하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가 가오의 편인지, 누가 아직 망설이는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몇몇 가문에 갑자기 조사가 들어갔다. 잔치가 끝난 뒤 남는 것은 향이 아니라 공포였다. 한 노신이 말했다. 사마량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잔치는 열리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사마량이 무능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들의 양심을 붙잡아 두는 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젊은 관리는 낮게 웃었다. 양심은 끈이 아니라 장식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과 이익이라고. 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사마량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제국의 병이 드러난 시작이었다. 뒤 궁궐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태자와 관련된 문서가 비밀리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문서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문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만 알았다. 가오는 태자를 향해 웃었고 그 웃음은 어머니의 미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궁정에서 미소는 칼집이다. 칼이 안에 들어있을 뿐이다. 쪽 사람들은 사마량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때처럼 침묵하면 끝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밤마다 작은 회의를 열고 호위 병력을 늘렸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드러내는 순간 반역의 냄새가 붙기 때문이다. 궁정은 이상하다.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마저 죄로 만든다. 그 속에서 태자 측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고립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날카로움은 또 다른 소문을 부른다. 그 사이에서도 갈림이 생겼다. 어떤 왕은 태자를 지키는 것이 정통이라 주장했고 어떤 왕은 태자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 말했다. 겉으로는 대위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리를 계산했다. 그들은 사마량처럼 깨끗한 얼굴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얼굴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들은 명분을 빌려 서로의 목을 겨눴다. 누군가 태자를 말하면 실제로는 상대 왕의 목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그녀는 늘 그랬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면 자신의 손은 더 깨끗해진다. 그녀는 태자의 실수를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다. 작은 무례를 큰 죄처럼 만들고 사소한 말실수를 반역의 신호처럼 포장했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이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다. 믿는 척해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정의 언어는 점점 이상해졌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위험해지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안전해졌다. 그날 새벽, 태자 측의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가 끌려갔다고 속삭였다. 그날 아침 궁궐 복도에는 핏자국 하나 없었지만 공포는 더 짙었다. 사마량이 잡혀가던 날도 비슷했다. 소리 없이 사람이 사라지고 다음 날엔 이유가 만들어진다. 그 이유는 늘 그럴듯하다. 그래서 더 무섭다. 내려진 압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교체되었고 태자가 보는 문서의 순서까지 바뀌었다. 한 줄의 글도 누가 먼저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가훈은 그 사소한 조정으로 태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태자가 분노하면 분노가 증거가 되고 태자가 참으면 침묵이 의심이 된다.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마량이 평생 피하던 함정이 태자의 발밑에 완성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겉으로는 태자를 위한다고 말하며 군대를 가까이 불러들였다. 하지만 그 군대는 태자를 지키는 군대이자 필요하면 태자를 누르는 군대였다. 그의 부하들은 속으로 말했다. 이젠 사마량 같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말은 착각이었다. 궁정의 바닥은 피로 닦이지 않는다. 피가 더 흘러야만 새 규칙이 만들어진다. 밖의 길목에서도 이상한 일이 잦아졌다. 세 곡을 실은 수레가 사라지고 말이 끌려갔다. 누가 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농민들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다. 사마량의 죽음이 수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의 공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국의 중심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리는 것은 변두리가 아니라 밥그릇이다. 마침내 태자에게 결정적인 혐의가 씌워지기 시작했다. 그 혐의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공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거짓에 더 쉽게 속는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권력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명을 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의심받고 서명하면 공범이 된다. 그 순간 조정은 거대한 함정이 되었다. 모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의 그림자는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렸다. 그가 한 번만 더 결단했더라면 오늘의 길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역사는 만약으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같은 실수를 다른 얼굴로 반복할 뿐이다. 다음 순간 누군가가 칼을 뽑으면 그 칼은 태자를 향할 수도 있고 왕을 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칼이 처음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든 그날이 바로 팔왕의 난이 시작되는 문턱이 된다. 결국 태자는 궁 안에서 점점 숨을 쉴 곳을 잃었다. 그의 말은 기록이 되었고 표정은 해석이 되었으며 침묵은 죄가 되었다. 가훈은 그가 흔들리기를 바랐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 흔들림을 증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태자는 밤마다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에서 순찰병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슬처럼 느껴졌다. 곁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방법을 찾았다. 가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바깥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태자는 의지하는 자가 되고 위지하는 자는 약자가 된다. 약자가 되는 순간 조정은 더 쉽게 그를 물어뜯는다. 사마량이 그랬다. 그는 명망이 높았지만 끝내 혼자였다. 태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은 늘 가장 외로운 새벽에 찾아온다. 왕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병력 수를 재기 시작했다. 누가 몇 명을 거느렸는지, 누가 어떤 길목을 잡았는지, 누가 어느 창고를 지켰는지 그 계산은 술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웃으며 잔을 부딪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맞대고 있었다. 누군가는 태자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군사를 모았고 누군가는 태자를 바꾸겠다고 속삭이며 같은 군사를 모았다. 같은 행동이 다른 말로 포장될 뿐 목적은 하나였다. 먼저 살아남는 것. 그는 왕들의 움직임을 보며 안도했다. 왕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 안전해진다.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그녀를 향해 칼을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갈등을 키웠다. 어떤 왕에게는 은밀히 칭찬을 흘리고 다른 왕에게는 모욕이 섞인 소문을 흘렸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진실이라 믿기보다 기회로 믿었다. 기회가 보이면 사람은 스스로 칼을 뽑는다. 태자에게 내려진 결정은 차갑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가까운 측근들이 교체되고 태자의 거처는 더 좁아졌다. 심지어 어떤 날은 식사조차 늦게 들어왔다. 굶주림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마음이 비면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가 나온다. 가우는 실수를 기다렸다. 그녀는 태자가 실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노인이 태자에게 아주 작은 조언을 했다. 여기서는 옳은 말을 찾지 말고 살 수 있는 말을 찾으라고 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정통이라는 믿음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조정은 정통을 지켜주지 않는다. 조정은 정통을 이용한다. 사마량이 도덕의 얼굴로 불려왔다가 버려진 것처럼 태자도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이 태자의 얼굴을 하룻밤 사이에 늙게 만들었다. 또 바깥에서는 군량이 사라지고 시장이 흔들렸다. 쌀값이 오르고 사람들은 소문을 사기 시작했다. 누가 이긴다. 누가 죽는다. 어느 성문이 닫힌다. 어느 길이 끊긴다. 소문은 사람들의 손에서 빵처럼 나뉘어 퍼졌다. 그리고 소문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다. 불안은 폭력을 부르고 폭력은 다시 불안을 부른다. 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쟁의 그림자를 먹고 있었다. 마침내 궁 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큰 전투가 아니라 작은 체포였다. 한 사람을 끌고 가고 한 사람을 조사하고 한 사람을 처벌한다. 그 작은 피가 반복되자 대신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만들었다. 거짓이 쌓이면 진실은 설 자리가 없다. 진실이 설 자리가 없으면 남는 것은 힘뿐이다. 그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왕들은 서로를 보며 확인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곧 공격으로 바뀐다. 결정적인 문서가 도착했다. 누군가의 필체로 쓰인 죄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태자는 그 문서를 들고 손을 떨었다. 문서 한 장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마량의 마지막이 그 증거였다. 태자는 문서를 불태우고 싶었지만 불태우는 순간 또 다른 죄가 된다. 그래서 그는 문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감는 동안 밖에서는 칼집이 풀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궁궐의 문이 더 일찍 닫혔다. 밤이 오기 전에 성문이 잠기고 순찰이 늘었다.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했다. 사마량이 잡혀가던 날도 공기가 이렇게 무거웠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늘 밤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질 거라고. 누군가는 반대로 말했다. 오늘 밤부터 누군가가 왕이 될 거라고. 그 두 말은 사실 같은 뜻이다. 누군가가 올라서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 이제 팔왕의 나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숨결이 되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태자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침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단은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궁정의 덫은 늦게 움직이는 사람을 더 잔인하게 벌한다. 태자가 움직이자 상대도 움직였다. 그리고 상대는 늘 더 빨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자가 결단하지 못할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량이 보여준 습관이 이제는 태자의 약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문서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태자의 결단 자체를 반역으로 바꾸는 문서였다. 조정의 서리들은 밤새 글을 썼고 봉인은 새벽에 찍혔다. 어떤 글자들은 거짓이었지만 봉인이 찍히는 순간 사실이 된다. 봉인이 가진 힘은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보다 봉인을 더 두려워했다. 칼은 몸을 죽이지만
봉인은 이름을 죽인다. 이름이 죽으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왕들은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며 병력을 움직였다. 누군가는 황후를 제거하겠다며 움직였고, 누군가는 태자를 구하겠다며 움직였다. 누군가는 황제를 보호하겠다며 움직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움직였다. 그 순간부터 제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군영이 되었다. 수도는 왕들의 그림자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어느 깃발 아래 서야 살 수 있는지 고민했다. 깃발을 고르는 일이 생존의 조건이 되면 백성은 이미 전쟁 속에 있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찌르듯 떠오른다. 그가 한 번만 칼을 들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의 선택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사마량은 나라를 사랑했지만 싸움을 피했다. 그는 피를 싫어했지만 피가 더 흐르도록 만들었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선한 마음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 사실이 진나라의 밤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궁궐의 뜰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사마량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른다고. 그때도 사람들은 부채로 그를 시켜주었고 누구도 먼저 칼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포상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도 똑같다. 사람들은 태자를 동정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왕들은 나라를 말하지만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 문서가 칼이 되고 소문이 화살이 되는 세상에서 동정은 너무 약하다. 문 앞에서 병사들이 서로를 노려봤다. 같은 나라의 병사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왕의 명을 받았다. 그들은 잠시 말을 걸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을 거는 순간 상대가 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창끝을 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곧 큰 전쟁의 신호가 되었다. 전쟁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 한 사람이 먼저 숨을 들이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칼을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 밝아올 때쯤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의 집이 수색당했고 누군가의 창고가 봉인되었고 누군가의 가족이 끌려갔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그 소리는 사마량이 체포될 때 들렸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런 때 맞는다. 같은 소리, 같은 공기, 같은 공포, 다른 이름의 희생자. 우리는 결론에 도착한다. 사마량은 사마이와 정반대였다. 사마이는 살아남기 위해 냉혹했고 사마량은 옳기 위해 온화했다. 그러나 궁정은 옳음을 보상하지 않는다. 궁정은 힘을 보상한다. 힘이 없는 옳음은 쉽게 찢긴다. 사마량은 그 사실을 죽음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나라에 남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라는 교훈이다. 문제는 그 교훈이 더 많은 피를 부른다는 것이다. 그를 죽인 칼은 사마위를 죽였다. 사마위를 죽인 소문은 다음 왕을 겨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왕이다. 이 연쇄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가 멈추려면 처음 칼이 뽑히기 전에 멈춰야 한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미 그 시점을 놓쳤다. 사마량이 마지막으로 물러섰을 때 문은 닫혔고 그 뒤로는 누가 들어와도 피가 묻는다. 팔왕의 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것이다. 이건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의 공포다. 착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 위심이 사랑보다 빠른 구조. 문서가 칼보다 무서운 구조.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왕들의 전쟁으로 폭발하고 어떻게 제국을 갉아먹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달라. 그리고 댓글에 계속이라고 남겨달라. 그러면 다음 편에서 진짜 사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겠다.